2014년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에는 다소면 비룡리, 그리고 1914년 이제 부제가 실시가 되면서 부천군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비룡리와 독정리를 합쳐서 용정리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37년에는 희노대초, 이렇게 일지출정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에 들어서면은 용이 들어간 지명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비랭의 한자어가 비랑에서 비룡으로 변화하게 됐고, 이때부터 용이 승천했다는 그러한 설화가 비롯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살펴보시면 1945년에 동명 개정에 따라 용현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1956년에 인천시 남부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용현 1동과 용현 2동, 그리고 68년에서 70년 이때 용현 1동이 용현 1동 동부동과 서부동으로, 그리고 용현 2동까지 해서 3개 동이 있었고요. 1977년에 이제 동부동이 용현 1동으로, 서부동이 용현 3동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9년에는 용현 3동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용현 3동에서 용현 4동이 분동이 됐고요. 그리고 1981년에 인천 직할시로 승격이 됐고, 이제 86년에는 용현 2동에서 용현 5동이 분동이 돼서 용현 1동부터 용현 5동까지 있다가 2009년에 이제 용현 4동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용현 1동이랑 같이 통합을 해서 2009년부터는 용현 1사동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때 숭이 1, 3동이랑 도하 2, 3동도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현 1사동, 용현 2동, 용현 3동, 용현 4동, 용현 5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로 본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789년 호구총수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소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비랑리랑 여기 독정리가 다소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면이 그때는 이제 남자 624명, 여자 448명 인구가 있었고요. 또 인천부 읍지에도 보시면 이 다소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문으로부터 북쪽 심리라는데, 관문은 인천 도부 관아에서부터 북쪽으로 심리에 가는 거고, 도마교리, 삼일이, 송림리, 충운부, 화동, 신창리, 선창리, 정천리, 고장리, 독정리, 비랑리가 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지지 자료 1910년 자료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비령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독정리라고 해서 글을 읽는 정자가 있다는 그 설화에 이제 배경이 된 이 명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룡동 이렇게 나오고, 1917년 자료인데요. 용정리에 비룡리와 독정리가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18세기 중반에 있는 해동 지도인데요. 이게 인천 도호구 관하고 그 옆에 여기가 원도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여 지도에도 여기 인천 남쪽에 이제 원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관아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게 지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광여도에도 원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화도진도와 인천도읍지에서도 이 원도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지형도에서 이제 보시면요, 그 1896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비랑리, 독정리, 그리고 장천리
이렇게가 지금 현재 용현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랑리는 지금의 용현 2, 3동 그 용마루 일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10년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그 독정리가 돼 있고 여기가 비룡리인데 남쪽으로 조금 영역이 확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지형도인데요. 1914년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이후에 제작이 된 지도고 여기 비룡리와 독정리를 통합하여 용정리라고 되어 있고 용정리란 영역이 이제 동쪽으로도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도시계획 평면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흰호대초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의 모습에 이 1910년 지형도를 대입해 보면 이 빨간 부분은 이제 매립이 돼서 만들어진 땅이고 많은 부분이 이제 지형적으로 많이 변한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원도가 있고 지금 이쪽이 용현동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현동의 지명 유래를 보면요, 비랭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요거는 그 비룡리가 잘못 전해져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요. 장마 때 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서 비룡마을로 불렸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비탈이나 벼랑을 뜻하는 우리의 옛말이 비사 또는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진 곳 비랭이 고개는 이제 비탈진 고개가 되고 여기가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고개라는 해석이 되면서 이제 용현동이 원래 고개현자를 해서 용현동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정이의 유래를 보면요, 가파른 언덕을 뜻하는 덕자이에서 비롯이 돼서 덕자이, 덕장이 여기에서 이제 독정이로 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선비들이 글을 읽던 정자가 있어서 독정이라고 불렸다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독을 굽는 곳이 있어서 독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일단은 이 두 개 정도의 지명 유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낙섬은 원래 이제 조선시대 서해바다 신한테 제사를 지내던 섬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납섬, 이 제사를 드리는 섬이라는 납섬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가 발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섬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낙섬은 이제 아까 지도에는 원도로 나와 있던 그 곳인데요. 세종실록 권 76에 보면은 처음 원도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 대부분 문헌에는 낙섬이나 납섬이 아니라 원도라는 이름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아까 보신 18세기 중엽 해동지도나 1917년 지형도나 해방 이후 대부분 지도에는 원도랑 거기에 딸려있는 소원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섬은 원래 이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 5동 627원지 일원이고 면적은 한 62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영종도 앞에 있는 물치도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발 27.4m였고 부속도서로는 소원도가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매립 전에는 용현동 돌산 아래 용현초등학교에서 100km, 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 원도라는 한자 표기로 미루어서 이 납섬, 잔나비섬이라고 불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발음상 낙섬으로 불렸고 이로 인해서 낙도나 낭도라고도 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시작된 해안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삭토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낙섬 사거리라는 그런 지명만 남아 있고요. 이 1978년 통계연보를 보면 도서 항목에 원도랑 소원도가 이제 삭제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도에서 지냈던 이 국가제사인 원도사제, 요즘도 원도사제 그뭐 제헌 행사 같은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고려 시대에는 이 악해, 독, 산천에 대한 국가제사 정비가 미비해서 대사, 중사, 소사에 이 원도사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 보면 이 태종 14년 기사를 보면요. 예조에서 이제 산천에 지내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상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신하가 이렇게 고해서 임금이 악해독은 중사 그리고 여러 산천은 소사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조선시대부터는 이 국가 제사로 이제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기록에 보면은 이 예조에서 여러 도의 순신 별감의 계본에 의거해서 악해독 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하면서 여기 인천군의 자연도, 수신도, 용류도, 고도, 그리고 송가도, 장봉도, 서울도, 영도 이런 다양한 섬들의 제사를 원도의 단에서 이끌어 칭하여 치제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원도에서 이 서해 여러 섬들의 제사를 치렀다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전 동북 여지승남 인천 도호편에 보면은 원도는 이제 부서쪽 10일이 되는 곳에 있으며 섬 가운데 여러 섬에 신대단이 있는데 봄 가을에 악해독의 제사를 지낼 때 수령이 칭리행한다. 그래서 원도사 여러 섬의 신령을 이 섬에서 합하여 제사 지내며 봄 가을에는 봄 고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 원도사제에 대한 기록이 이 신중 동북 여지승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부지 보면 이게 연도가 1842년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 원도는 부의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섬 안 여러 섬에 신에 올리는 제단이 있어 봄 가을마다 악해독에 수령이 친히 제사를 지내왔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다만 이곳에서 기우제를 7번 지냈다라고 해서 이 원도사제가 결국에는 악해독 등 산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국가제사였는데 인천 18세기 중엽 여기에는 이제 원도에 대한 내용이 없고 1842년 여기 인천부지 기록에 원도사제 폐지와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이제 원도에서 원도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인천 염전의 조성과 운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쪽 용현동 일대에 그 주한염전 이외에 염전이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 천일염인 주한염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소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들어서 남동 분자염전에도 염전이 조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새로운 제염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고요. 그래서 천일염의 경우에는 양질의 소금을 확보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단시간에 소금 생산이 가능한 전호염법과 장시간에 대량 생산에 적합한 천일염의 장단점을 보완한 염전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영업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1927년 3월 29일에 오사카에서 이 조선영업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1927년 4월 부천군 다주면 장일리에 공장 기공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인천 계량염전 및 공장이 준공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관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됐고 천일법과 전숙법을 혼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러한 염전이 이제 조성이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숙법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소금을 생산하던 방식인 자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을 시켜서 남는 소금 결정을 이제 얻는 방식이 이 자염이고, 천일염은 바닷물을 끌어와서 자연적인 증발로 점점 이제 소금 농도를 올려서 최종 결정지에서 이제 소금을 긁어 모아서 만드는 방식이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천에서 개인이 영업하는 염전으로는 이제 신시모도 그 시도에 있는 시도 염전이 이제 개인이 영업하는 마지막 염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죠?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나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 가면 이제 체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남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 영업 주식회사는 조선 그 인천부사의 기록인데요. 조선 고래 전속법과 관영의 천일법의 두 체험 방법을 사용하고, 조선의 기후 및 토질의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여 그 체험 능률을 최대한도로 증대시키며 식염의 제조 및 그 부산물인 고즈배 이용 공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화 2년 3월 조선 영업 주식회사가 자본금 50만 원으로 오사카에서 창립되었다. 동회사는 동년 4월에 인천부를 건너 삼정여의 장일에 있는 공장 지역 내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고 제1기공사로서 그 간석지에 축제하여 면적 16만 8,824평의 염전을 준공했다. 라는 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영업회사의 인천 계량염전 전경도 이렇게 백 사진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전 축조를 위해서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는데, 이 타미쿠라랑 오카다 신키치, 타니쿠치 겐주로라는 요 3인이 출원을 해서 요 일대 이 공유 수면 매립을 이제 청원을 했고, 이제 총독 명의로 조건부 수락이 돼서 요 공유 수면 매립이 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전체 면적은 35만 6,884평에 그런 게 출원이 됐고요. 이 조선영업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위기와 이게 있었는데, 이 토공들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이 분주가 있는 이 인천부의 장일이 조선영업 주식회사는 창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이 높았는데, 최근 사원이 점점 쇠퇴하여 극도의 경영난에 빠지며 목화의 형편으로 이를 부자유 방식이 무연함으로 할 수 없이 사업을 중지시키려 한다. 40만 평이나 되는 넓은 염전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아니하여 그 전경이 매우 비참하게 되었다더라는 매일신보 기사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선 영업 주식회사는 설립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지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전 축조할 때 300명의 인부들과 임금 증액 문제로 처음부터 이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여러 차례 통랑의 습격을 받아서 재방 복구에도 많은 시일이 걸리면서 회사에 큰 손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1928년 초에 인천의 일본인 상공인들과 일본 내지의 정치인들이 결탁한 도시개발 붐이 조성이 되면서 중단됐던 이 조선 영업 주식회사 염전 축조공사도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29년에 제1구 염전이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 제1구 염전 면적은 염전은 12만 7,546평, 저수지 그리고 외제방 등을 포함해서 총 16만 8,824평의 면적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이 축조 비용은 14만 6,324엔 98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조선영업 주식회사 제1구 염전이 이제 되었고, 1929년에 준공돼서 지금의 용현 2동 및 5동 그리고 숭이 2동 1원에 약 17만 평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해방 후에는 주한염전 관할의 인천 시험염전으로 운영되다가 1966년에 폐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구 염전 예정지라고도 지도에 나오는데, 이 준공기간이 3차례 연장되었으나 착공조차 이루지 못하고 폐지가 되어서 결국엔 이 1구 염전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 계획은 이 바깥 이 방파제를 축조하고
해수를 막고 내부의 염전이랑 저수지, 이 전호공장으로 구분된 이 3구의 염전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시 설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을중년 대홍수로 가불구 2구에 대한 설계만 완료하고 병구는 연기 청원했으나 결국에는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제 인천염전 제1구 실측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염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천 계량염전의 제한 과정을 보시면 만조대 해수를 저수지에 이제 집수하고 염전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염전은 최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 14단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하단의 염도는 이제 비중계 21에서 24도의 염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펌프를 이용해서 최하단의 염수를 이제 공장으로 운반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가마에 입고해서 가마에서 가열해서 소금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만약에 천일염이라 하면 요 4단계에서 이제 결정지로 내려간 다음에 자연 증발을 거쳐서 이 소금 결정을 확보한 다음에 소금 창고에 쌓아두고 간수를 약 1년 정도를 빼면 이제 상품으로 팔 수가 있는데 요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축소하고 대량의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염전이 됐다. 그래서 이 계량 염전의 경우에서는 결정지와 창고 대신 가마가 설치된 공장이 필요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930년대 들어서면 대공황의 여파와 연료비 상승으로 이제 비용이 상승하니까 총 3회에 걸쳐서 이 아까 본 제2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 연장 청원이 이루어지는데요. 1927년에 청원은 31년까지 그리고 31년에 재청원을 해서 34년까지 또 34년의 재청원은 37년까지 연장이 승인됐으나 결국에는 이게 무산이 되게 되고요. 그 3차 연장 청원의 이유를 보면은 제1구공사 완성에 맞춰서 의회 손실을 입은 외에 내부에 분쟁이 있었고 또 매 기간 결손 누적으로 경영이 곤란함에 빠짐에 따라 제2구공사의 지연이 멈추지 않는 데 이르렀다. 작년에 이르러 이러한 것을 전부 해결되었고 아울러 창업 이래 점차 판로가 확장되고 그 수요도 증가되면서 지금은 증산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청원이 이제 이루어졌다가 이제 여기 준공기간 연장 지정안을 보시면 1937년 6월 25일 재연장은 없으며 분야 하나 연기 연장한다는 조건을 붙여 마지막으로 이제 허가가 됐고 이 1937년 4월 15일 날 결국 이 제2부 염전의 조성 계획은 폐기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 사유는 장래에는 매립한 후에 공업지대로 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인천부는 앞에 출원인과 협의하여 별도의 공업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공수업 매립 출원을 위한 동시에 영업회사는 앞선 매립 면허 조건 여기에 기반하여 염전 축조 폐지의 승인을 청원한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5년부터 인천부 외곽에는 대규모 공장 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이 1935년부터 이 염직 회사인 청화공업 주식회사가 조선 영업 주식회사 바로 인근 토지를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요. 1937년 공업지대로 변경되어 매립된 이 제2구 공유 수면 매립지에는 1940년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정 계획도 살펴봤고 이 공장지대 개발 조금 하다가 좀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용현동을 지나는 옛 길을 보면은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관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물포를 출발해서 여의실, 숭이동을 지나서 독정리를 지나 그리고 관교동에 있는 인천 도구 관하를 지나서 구월리, 성현,
그리고 서울까지 가는 요 관하로가 있는데요. 이 제물포부터 문학동 관악까지 가는 요 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인천역 부근의 이 제물포에서 신흥동 뒷길, 그 이마트 뒤에 있는 그 뒷길을 따라서 쭉 신흥사거리까지 오고, 이 도원동 뒷길 그 부대찌개에 있는 그 골목길 따라서 쭉 오면 숭이로터리까지 오고요. 숭이로 오거리를 지나서 용현시장, 그리고 독쟁이시장, 용인일동 주택가를 지나서 이제 법원, 그리고 문학동 옛날 길을 지나가지고 도부 관악까지 가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관하로라고 불려왔고, 이 관하로는 1882년에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인 하나부사가 이제 월미도까지 피난 올 때 그 길로 활용이 됐고요. 1882년 7월 24일 날 난을 피해서 인천 도부 관하로 피신했던 하나부사가 월미도로 갈 때 이용된 그 길이고, 인천 시립박물관 야외 전시실 거기에 보시면 이 하나부사가 조난을 당했을 때 도와줬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던 게 나중에 발견돼서 시립박물관까지 오게 됐는데, 그 야외 전시실에 그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하로는 이제 1912년에 이르면은 그 구아노 요타로라는 3인이 비룡리 교량 건설에 20원을 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갑다리와 용마루, 비룡삼거리를 지내는 비룡리 교량 건설 공사에 기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비랑리 일대는 이제 1910년대에 보면은 구아노 집안의 농장이 형성되어서 농작물 운송을 위해서 이 신장로를 건설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하로도 이때 확장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18년 지형도에는 이 신장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비룡리 인근에 왜 이 농장이 형성이 되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용현동 일원의 이 농원은 일제강점기 인천부와의 접경에 위치해서 경인 지역에 과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원동, 숭이동, 용현동 일대에 일본인들이 대규모 농원이 조성이 돼서 과수원을 경영했는데요. 그 인천의 도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 농원이 점차 외곽으로 밀려오게 됐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장천리와 비랑리 인근으로 농원이 이동되어서 경영이 되기 시작해서 1910년대에 들어서 이 용현동 일대에 이 대규모 일본인 농원이 조성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원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스에가나 농원, 일본인 사업가인 스에나가 세이지가 1903년에서 1919년까지 현대 이비스 병원 일대에 운영했던 15,000여 평의 농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라야마 농원이라고 해서 일본 상인 히라야마 마츠타로가 1904년 용적률 약 3만 평에 지금의 이제 독점에서 용현시장 일대를 매입해서 과수를 심고 운영했던 농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오잔 농원 일본 출장소인데 이 1908년 미쓰비시 창업자인 이와자키 야타로의 아들인 이와자키 이사야가 비룡리에 경영한 농원이 이 도오잔 농원이었습니다. 현재 이나대 부근에 경영을 했었고요. 이 구아노 농원은 1909년경 일본인 사업가 구아노 료타로가 비룡리 예전 이 용현 이동 사무소 부근에 약 1만 평에 운영한 농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천부 기타 지역인 용현동 일원에 일본인이 운영한 농원이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원이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1930년대에 들면은 중국과의 이 관계가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 발생한 이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2년에 만주국을 건국하는데
일본 관동군의 괴뢰 정권이고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토이가 이제 만주국의 황제로 이제 되는데 이 중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악화되고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이제 발발하면서 1933년이 되면 일본이 이제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비 확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935년에 일본 전체 재정의 약 45%에서 50%가 군비로 사용이 됐고요. 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중국과의 전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인천 시가지 계획이라는 게 조성이 되는데 조선 공업화 정책에 따라 이제 공업도시 기반 조성이 필요하게 됐고요. 중일관계 악화에 따라서 대륙 침략 거점으로 발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인천 시가지 계획을 조성하게 되고 1934년 인천 부윤이었던 나가이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1935년 인천부에서 다주면 도화, 장리, 용정리와 문학면 하객, 문학 옥면리의 인천 편입을 총독부에 건의하고 1936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조선 총독부의 인천 시가지 계획이 승인이 되게 되면서 이 용원 지역이 공장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시가지 계획이 되면 보시면 1936년에 인천부에서 제1차 구역 확장을 의뢰해서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 지역이 인천에 편입이 되면서 인천부의 면적이 3.6배로 확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1937년 인천 시가지 계획이 이제 경성과 인천을 잇는 공업지대를 건설하는 인천 시가지 계획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확장과 공업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동부와 부평구, 미추홀구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요. 일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부평 지역은 경성과 인천의 중간지대라는 교통상의 중요성 때문에 더 이제 부각이 되고 동과 미추홀구는 항구와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인천구 외곽에 위치한 용현동과 하객동 일대 해안을 이제 매립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이 해안 매립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본래는 3개년 계획으로 출발해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잠깐 중단되었다가 1938년에 다시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 20만 평 중에 10만 평을 공업단지로 조성하고 10만 평을 일반에 분양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하객동 일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시가지 정리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항구, 철도, 도로 등 교통상의 편리함과 인프라를 건설하는 걸 추진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수도공사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공장이 이제 일제강점기 용현동과 하객동 일대에 조성이 되는데 여기는 한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